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한 채 미스테리에 쌓여 있었던 주역 64개의 배열 원칙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역의 판본은 우리가 흔히 보는 통행본과 비단에 쓰인 백서주역, 그리고 초나라 때 죽간에 쓰인 초죽서 주역이 있는데, 이 초죽서 주역과 통행본 주역은 그 괴의 배열 순서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라고 한 이유는 초죽서 주역의 죽간에 소실돼서 전해지지 않는 부분도 많으므로 100% 통행본과 다 비교해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서 주역은 통행본 주역과 그 괴의 배열 순서가 많이 다른데, 사실 이러한 백서 주역의 배열 원칙은 주역보다는 귀장력에 어울리는 배열 원칙으로, 이 8개의 생성 순서와 선천 8계도상의 8개의 위치를 참조해서 나온 순서이고, 배합괴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배합괴란 하나의 괴에서 음효를 양으로 바꾸고 양효를 음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괴를 말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백서 주역은 건너뛰고 우리가 흔히 보는 통행본 주역의 64개 배열 순서의 원칙에 대해서만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제 책에서도 이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이게 글로만 표현하기에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4년쯤 전에 백서주역의 배열 원칙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때 실수로 몇 가지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으니 혹시 그 동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제 책에서 바로잡아 수정한 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대체로 통행본 주역의 배열 원칙이므로 여기선 통행본 주역의 64개 배열 원칙만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4궤의 배열 원칙은 각각의 궤들이 도전궤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궤란 하나의 궤를 180도 뒤집어서 나오는 모양의 궤를 말합니다. 가령 술의 둔궤라는 궤를 180도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는 위에는 산이 오고 아래는 물이 오는 산수몽궤가 됩니다. 고로 주역에서는 술의 둔궤에 이어서 산수몽궤가 오게 됩니다. 한편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하늘인 수천수궤를 180도 뒤집으면 천수송궤가 나옵니다. 고로 주역에서는 수천수궤에 이어서 천수송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궤들은 상하로 180도 뒤집어도 같은 모양이 나오는 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궤들은 부도전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음과 양이 서로 바뀐 배합궤라 불리는 궤들이 짝을 이루어 나오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양효만 가득한 중천건궤는 뒤집어도 같은 중천건궤이고, 이런 것이 바로 부도전궤이므로 이런 경우는 양효를 음효로 바꾼 배합궤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가령 중천건궤는 전부 양효이므로 이것을 음효로 바꾸면 중지곤궤가 됩니다. 고로 중천건궤 다음에는 중지곤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도전궤는 주역 64개 중에 총 8개의 궤가 있습니다. 중천건 중지곤, 산내이 택풍대과, 중수감 중화리, 풍택중부, 뇌산소과의 8개의 궤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도전궤와 배합궤가 짝을 이루는 순서로 64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64개의 전체 배열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술의 둔궤와 산수몽궤는 서로 도전궤 관계이니까 술의 둔궤 다음에 산수몽궤가 나온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산수몽궤 다음에 왜 수천수궤가 나오는지는 이런 이론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되는 이유를 고대인들도 몰랐으므로 주역 해설서인 시빅이라고도 불리는 역전에서도 그럴싸한 썰을 만들어서 풀고 있지만 괜히 혼란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실 역전이라는 것이 제대로 주역을 전수받은 사람이 쓴 해설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서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론해서 적은 글들이 대부분인데, 그중 일부는 실제 고대 왕실에서 전수받은 자료들도 끼어 있는 정도의 자료입니다. 게다가 그 자료 중에는 일부는 주역의 이론이고
다른 일부는 귀장력이나 연산력의 이론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를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혼란만 더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완전히 실마리조차 없어질 뻔한 주역의 일부 이론을 남겨서 전한 공적은 매우 크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주역을 공부하는데 혼란만 더한 문제점도 있으니 그 안의 내용을 가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행본 주역의 64개 배열 원칙입니다. 통행본 주역의 64개 배열 원칙을 알아보려면 먼저 백서주역의 64개 배열 원칙에 나오는 하나의 원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이라는 개념입니다. 백서주역에서는 건궁, 태궁, 리궁, 진궁, 손궁, 감궁, 간궁, 곤궁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궁은 집의 뜻인데 건궁은 소성괴 건이 상괴에 오는 8개의 괴들이 모인 조합을 말하고 진궁은 진이 주인이 되는 집이라는 뜻으로 소성괴 진이 상괴에 오는 8개의 괴들이 모인 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행본 주역도 이러한 궁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잘 보이지 않게 중간에 꼬아놓아서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 일단 8개의 부도전괴들을 빼놓고 각각의 궁에 박스 내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부도전괴를 제외한 나머지 주역의 56개 괴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먼저 감궁에 속하는 6개의 괴들이 오고 이어서 건궁에 해당하는 6개의 괴들이 오는 식의 순서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보이려고 괴의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가령 수뢰 둔괴는 이처럼 수뢰까지만 쓰고 두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로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요점만 추려보고자 여기서 일단 붉은 박스로 표시된 리궁을 빼고 진간궁에서 산지박, 쥐레, 복개의 조합을 자축의 택례수, 뇌지, 예끼의 조합과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정리된 패턴이 보입니다. 이번에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풍산점, 뇌택, 귀맥개의 조합이 지금은 진간궁 자리에 끼워져 있는데 이들은 원래 태손궁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로 이들을 태손궁의 자리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뭔가 완전한 규칙적인 형태가 드러납니다. 즉 1차적으로 현재 전해지는 통행본 64개의 배열에서 상경과 하경에 각각 한 쌍의 조합들이 서로 위치가 바뀐 채로 전해진 것이고 이것을 그 괴가 속하는 궁에 제 위치를 찾아서 넣어주니까 이렇게 완전히 규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 바꿈이 여러 군데 보인다면 그것은 원칙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상경과 하경에 각 하나의 조합들만 바꾸어주면 이 표와 같은 깔끔한 규칙이 보인다는 것은 64개의 배열이 원래 이 규칙을 바탕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상경에서 산지박, 쥐레, 복개의 조합과 택뇌수, 뇌지, 예개의 조합이 자리가 바뀐 것, 그리고 하경에서 풍산점, 뇌택, 귀맥개의 조합이 엉뚱한 자리에 끼워 들어간 것은 이것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생긴 것이거나 주역의 저자가 일부러 해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부러 꼬아 놓았는지는 나중에 생각해 볼 것이고 일단 원래 원칙은 이것입니다. 각각의 8개의 궁을 마련해서 그 안에 해당하는 괴를 배치하고 그 안에서 별도로 도전괴 관계로 괴의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곤, 감리는 제가 각각 건궁, 곤궁, 감궁, 리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머지는 진간궁, 태손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궁, 곤궁, 감궁, 리궁의 괴들은 그 본괴와 연결된 도전괴에도 모두 자신이 들어갑니다. 가령 감궁에서 술의 둔괴와 그 도전괴인 산수몽괴에는 모두 감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진간궁이라고 이름 붙인 집을 보면 가령 활의 서합괴의 경우는 진괴가 들어가지만 그 배합괴인 산화분괴에는 진괴는 안 들어가고 진괴의 도전괴인
간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꾀의 관계인 진꾀와 간꾀가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진간공이 되고, 서로 도전꾀의 관계인 택꾀와 손꾀가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태손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태초에 만물이 분화되면서 처음 생긴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건꾀와 곤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감꾀와 리꾀입니다. 고로 건고는 조부모이고 감리는 부모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진간 태손은 그 손자 손녀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괴 8괴에서 건곤 감리의 4괴를 조상과 부모의 이미지로 특히 중시하는 것이고, 64괴의 배열에서도 그들을 특별히 중시하여 독립적인 건궁, 곤궁, 감궁, 리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리궁만 이렇게 학용으로 몰아놓고 중간에 삽입시키면서 존재감을 약화시켰는가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주역 통행본은 상경의 30개의 괴와 하경의 34개의 괴로 이루어지는데, 위의 표를 보면 상경과 하경이 만나는 부분에 모두 진간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후천 8궤도의 영향입니다. 후천 8궤도의 기원이나 의미까지 여기서 설명하려면 매우 길어지므로 여기선 결론만 언급하자면, 후천 8궤도의 시작은 진꾀이고 끝은 간꾀입니다. 즉 진꾀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간꾀에 와서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상경과 하경의 중심에 진간궁을 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백서주역은 선천팔계도의 영향을 매우 깊게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백서주역에서 나타나는 계의 배열 순서는 사실 귀장역의 바탕을 둔 배열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귀장역은 상대의 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상나라는 주나라에 비하면 앞서 온 세다라는 의미인 선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천팔계도는 선천의 입장인 상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그것이 주역에 반영된 것은 사실 귀장역의 이론을 주역에 끼워 맞춘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귀장역 관련 자료들은 제 책 해와 달의 노래 주역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귀장역 관련 자료들이 누군가 지어낸 위서라고 여겼지만, 근대에 와서 발견된 자료들에 의해 이것이 위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던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역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이러한 귀장역의 이론을 많이 채용했다가 점점 주나라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주나라 초기에는 이러한 백서주역의 배열 원칙에 따라 배열된 주역이 있었을 것이나 점차로 통행본처럼 변해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백서주역에 나오는 효사들은 사실 동주 초기에 나온 통행본과 거의 비슷하므로 백서주역 자체가 통행본 주역보다 이른 시기의 원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주역을 두 가지 배열 원칙으로 표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서로 도전궤 관계로 이루어진 두 개의 궤들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선 논할 내용이 매우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두 개의 도전궤 관계의 궤들이 조합해서 무엇이 먼저 오는지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는 도전궤 관계의 궤들이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술의 둔궤와 산수몽궤의 조합에서 술의 둔궤가 먼저 오는지 산수몽궤가 먼저 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면 각 궤가 다루는 역사적 사건들에서 어느 궤가 더 앞선 사건을 다루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각각 궤마다 다 설명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로 내용을 떠나서 형식상 더 중요한 것은 각 궁의 주인에 해당하는 소성궤가 상궤에 오는 것이 먼저인지 하궤에 오는 것이 먼저인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또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각 궁의 주인이 되는 궤가 상궤에 온다고 보고 배열하는 것이 원래 1차 원칙이어야 하는데, 현재 전해지는 통행본 주역의 실제 궤들의 배치는 여기서 어긋나는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마도 이 또한 주역의 저자가
이 흐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꼬아놓은 것일 수도 있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앞서 말한 대로 이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의미를 찾으려면 각 괴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의 시간적인 흐름을 봐서 먼저 오는 사건이 주제가 되는 괴가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므로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앞서 생략했던 8개의 부도전기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끼워 넣는 방식에는 앞서와 같은 기계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대신에 주역을 배치한 사람의 주관에 의한 이론에 따라 끼워 넣게 됩니다. 이것이 귀장력이나 앞서 나온 백서주역의 64개 배열 원칙과 또 다른 큰 차이인데, 귀장력이나 백서주역은 철저하게 이진수적인 기계적 배열을 원칙으로 했다면, 통행본 주역은 그와는 다르지만 기계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바탕 위에 인간적인 해석을 더해서 기계적인 해석이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일단 주역의 괴들 중에서 조상에 해당하는 괴는 건괴와 곤괴이므로 이들로 이루어진 부도전괴이자 배합괴 관계인 중천건괴와 중지곤괴를 가장 앞에 둡니다. 그리고 상경의 마지막에는 부모에 해당하는 감괴와 릿괴로 이루어진 부도전괴이자 배합괴 관계인 중수감괴와 중화릿괴를 둡니다. 그리고 64괴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부모에 해당하는 감괴와 릿괴가 서로 상하로 어울린 수화기재괴와 화수미재괴를 둡니다. 비록 수화기재괴와 화수미재괴는 부도전괴는 아니고 리궁에 속하는 괴들이지만 건곤감리의 중요성을 살리기 위해 리궁에서 빼서 가장 마지막에 둔 것입니다. 64개의 기본 배열 원칙은 분명히 기계적인 원칙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더해진 이러한 삽입과 분리에는 어떠한 기계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인 배열을 바탕으로 한 배열에 인간적인 해석이 더해진 배열을 추가한 것은 인생이란 것이 비록 기계적 공식을 바탕으로 하되 단지 그것만으로 모두가 표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쌍의 부도전괴 중 산뇌의 태풍대각괴의 조합은 상괴의 마지막 부도전괴 조합인 중수감 중화릿괴의 앞에 두고, 다른 하나인 풍택중부 뇌산소각괴의 조합은 전체 괴의 마지막 괴인 수화기재 화수미재괴의 조합 앞에 둡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궁을 삽입해야 하는데, 왜 리궁은 건곤감리의 4대 핵심 괴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중간에 삽입되었는가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변해가면서 생긴 릿괴와 감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왜 릿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도 살짝 설명한 게 있는데, 본래 상나라에서는 주역의 감괴가 불을 상징했고 릿괴가 물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주나라로 오면서 감괴는 물을 상징하고 릿괴는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래에 발굴된 전국시대 죽간인 청화간이라는 귀정력의 흔적이 강한 자료에서 나옵니다. 8개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렇게 최초의 음양에서 사상이란 것이 생기고 이어서 8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8개는 각각 건괴와 택괴가 짝이고 릿괴와 진괴가 짝이며 손괴와 간괴, 감괴와 곤괴가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을 부여받는데 그 배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건은 양, 태는 음이 되어 짝을 이루고 리는 진은 양이 되어 짝을 이루며 소는 간은 양이 되어 짝을 이루고 간은 양, 고는 음이 되어 음양이 정답게 짝을 이룹니다. 이러한 음양의 배속을 놓고 보면 전체가 양이나 음뿐인 건과 곤을 제외한 나머지 6괴들에서는 음효나 양효가 하나인 것이 그 괴의 음양 속성을 가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로 릿괴는 음효가 하나이므로 음이고 감괴는 양효가 하나이므로 양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주역의 8개의 음양 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릿괴는 불인데 음이 되고 감괴는 물인데 양이 됩니다.
이것을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억지일 뿐입니다. 물론 불이나 물이나 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로 불이 음이 될 수 없고 물이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8괴의 생성 과정에 따르는 8개의 음양 배속은 상나라 때의 역의 영향을 받은 귀장력의 영향입니다. 상나라 때는 이 리괴의 괴상을 물로 보았기 때문에 리괴가 음이 되고 감괴의 괴상을 불로 보았기 때문에 감괴가 양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8괴의 생성 순서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근거는 앞서 말한 청화관이라는 전국시대 주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나라에 와서는 리괴와 감괴의 속성이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괴가 불이고 감괴가 물이라는 관점은 주나라에 들어와서 바뀐 개념입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는 상나라에서는 불을 왕의 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주나라가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물을 왕의 덕의 상징으로 여기고 불과 리괴를 신하의 상징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통행본 주역의 64괴 배열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리괴가 주인이 되는 리궁이 상괴에 끼지 못하고 하괴로 밀려나면서 그 자리도 진간궁의 사이로 끼어들어가서 마치 진간궁이 리궁을 안에 가두고 묶어두고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리괴가 불이고 새라면 진괴와 간괴가 합쳐진 것은 아래와 위가 막힌 세 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서주의 몰락을 말하는 주역의 64괴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세 장의 새가 밖으로 달아나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라와 상나라의 관계에서는 먼저 온 하나라가 선천이 되고 뒤에 온 상나라가 후천이지만 상나라와 주나라의 관계에서는 먼저 온 상나라가 선천이고 뒤에 온 주나라가 후천이 됩니다. 그러나 주나라 또한 뒤에 오는 새로운 세력에 밀려나면서 주나라도 이제 선천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자연의 변화 이치이고 이는 역사의 변증법적 순환 과정인데 이때가 되면 다시 리괴가 물이 되고 새가 왕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나라의 입장에선 물이 왕이고 음이며 주나라는 음의 시간을 대표한 주인이므로 화와 리괴는 불이고 신하가 되는 것이며 함부로 날아가지 못하게 가두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로 리궁을 하경으로 빼서 진간궁의 사이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역의 64개 배열 원칙이 깔끔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들은 남을 것입니다. 가령 같은 감괴가 들어가는 수산건, 뇌수, 해괴와 같은 괴는 왜 감궁에 안 들어가고 진간궁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어떠한 기계적인 원칙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각 괴가 다루는 이야기가 어느 시기에 속하는가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로 주역의 상경은 상나라 멸망 이전의 역사적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고 하경은 상나라 멸망부터 동주 초기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다룹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어서 어떤 괴들은 상나라 멸망 후의 이야기인데 상경에 오기도 하고 어떤 괴들은 상나라 멸망 이전의 이야기인데 하경에 오기도 합니다. 가령 주역의 상경에서 중천건 중지곤괴 다음에 오는 수레둔 산수몽괴는 비록 상나라 멸망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상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역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먼저 조부모에 관한 중천건 중지곤괴를 다룬 후에 그 후손인 주나라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과거부터 이야기를 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궁에 속할 수 있는데 속하지 않고 하경에서 보이는 수산건, 뇌수해, 풍수환, 수택절괴 같은 괴들은 상나라 멸망 이후의 일을 다루므로 상경의 감궁에 속하지 않고 하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경에 오는 택수곤, 수풍정괴의 조합 중 택수곤괴는 상나라 멸망 이전의 일을 다루는데도 하경에 옵니다. 이는 자신의 짝인 수풍정괴가 상나라 멸망 이후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상경에 오는 택례수 산풍곡괴의 조합에서 산풍곡괴도 상나라 멸망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상경에 온 것은 그 짝이 되는 택례수괴가 상나라 멸망 이전의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궁에 어떤 괴가 들어가고 어떤 괴는 빠지는지를 분석하려면 이와 같이 각각의 괴가 다루는 역사적 배경들을 다뤄야 하므로 여기서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하경에 오는 택지최 지풍승괴 및 풍산점 뇌퇴귀맥괴들은 모두 상나라 멸망 이전의 일들을 다루는데도 하경에 온다는 점만 예외로 남습니다. 이는 주역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는 과정에서 아직 이 내용들을 대신할 만한 다른 후대의 효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암궁을 제일 앞에 둔 것은 주나라에서 물을 왕의 덕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이어서 조상에 해당하는 건궁과 곤궁을 두면서 상나라에서 왕의 상징이었던 리궁은 하경으로 보내 진간궁 안에 가둬두고 신하의 덕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상경과 하경을 연결하는 후손은 진간궁이 대표하고 그 뒤로 태손궁이 따라오는 구조가 전체적인 64개의 배열 원칙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일부 서로 꼬이게 전해진 것은 전수 과정에서의 착오일 수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꼬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꼬아놓았는지는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매우 긴 해설이 될 것입니다. 결론만 언급하자면 주역을 읽는 사람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공부란 바로 인간의 내면을 읽는 명상으로 이끄는 공부입니다. 이는 제가 따로 다루는 블로우업이라는 영화의 해석 후반부에서 왜 감독이 그 뜻을 이렇게 알기 어렵게 숨겨놓았는가라는 것과 결국 통하는 이야기인데, 이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역과 심리학이 통하고 예술과 심리학이 통하는 문이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